오늘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의 주제는 차기 정부 조세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참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 3월 9일이 되면 차기 정부의 주인공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정부들은 새로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확보된 세수, 즉 조세 정책이 이 세율 인상된 부분, 증세된 부분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또 아주 용감한 그런 그 파퓰리즘적인 감세 정책에 대한 공약도 남발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이 조세와 관련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사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은 가능합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그 세무사님들과 같은, 그리고 또 조세 전문가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주제는 우리 조세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논의해야 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오문성 교수님은 현재 한양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국회 미래연구원 이사,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지정토론자 모셨습니다. 먼저 고은경 세무사님이십니다. 고은경 세무사님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또 상명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신 아주 법학과 관련된 세무학과 관련된 아주 많은 그 연구와 그 실무 경험을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그리고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은경 세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방범권 세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 세무사님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분과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세청 재산세과 공무원 대상 부동산 전문 인력과정 연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방범권 세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발표 자료를 PPT로 준비하셔서 나가셔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40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제 대선 날이 다가올수록 이 조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어떤 주제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 그 후보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데,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면 조세 관련 현황, 그리고 이 조세 개혁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가 생각해 봤고요. 이 세목별 조세 개혁 방향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목적세, 부동산 관련 세제, 상증세제 해서 이 결론을 맺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한국과 OECD 평균, G7 평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그 2019년 기준에 OECD 국가 대비해서 소득세가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8.3%인데요. 한국이 4.8%입니다. 그리고 소비세 같은 경우에 그 OECD 평균이 10.8인데 소비세가 7.1. 여기서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는 낮고 법인세하고 재산세 비율은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보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하는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목별 비중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게 어느 거 높고 낮음이 조금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연구자들이 보면 자기들이 추정하는 방향과 맞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로서 제시하고 하는데 실제는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보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소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거의 한 37년, 뭐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10%의 세율을 들고 있고 이 소비세 같은 이 부가가치세는 유럽 쪽에 들어온 건데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굉장히 우리보다는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거의 없는 일본이 우리보다 낮다가 거의 지금 따라왔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세가 낮은 거로 보이고 소득세가 낮다고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들이 좀 그 피부로 공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소득세 되게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뭐 OECD 평균보다 이렇게 낮은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복지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들이 있죠. 북유럽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 뭐 그런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가 낮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숫자상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오고요. 아마 2020년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국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세 세무 구성 및 세수입 현황 이건 그냥 보시고요. 조세 국제 경쟁률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US Tax Foundation에서 이렇게 조세에 대한 국제 경쟁률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순위가 OECD 국가 중에서 24위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17위였는데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세가 지금 높은 편으로 나오고 여기 보면 재산세, 법인세, 국제조세는 낮게 나오죠. 일단 제가 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비세는 우리 경쟁률이 높은 거로 나왔고 법인세와 국제조세, 재산세는 좀 많이 낮은 거로 나오죠.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쓸 만큼 가져고 와서 쓸 만큼은 징수해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기는 것도 좋지 않고 모질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질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 채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채무를 짊어지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부담을 미래 세대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기에 우리가 현재 있는 당대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고 국가 채무로 자꾸 넘긴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넘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채무보다는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세금을 징수해서 맞추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세수, 적자세수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저는 초과세수나 적자세수가 모두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과세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대개 보수적으로 잡으면 초과세수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문제는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만큼 거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키워드가 제가 생각해 본 게 공평성과 효율성. 이 효율성이라는 이 토픽은 실은 우리가 법인세 쪽에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됩니다.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득세 쪽에서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과 효율성이 같이 중요한 것은 상증세 같은 경우가 같이
이런 어떤 그 특징이 있고요. 이 보편적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보편적 증세 쓴 것은 핀셋 증세에 대비되어서 쓴 겁니다. 핀셋 증세라고 하는 것은 위를 걷어내듯이 하는 증세, 이런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어찌 보면 소득세 쪽에서 더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밑에서도 쭉 이렇게 부담을 같이 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구조가 상당히 더 바람직한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요번에도 보면은 이 종부세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적게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적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게재가 돼 있는데 그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세법을 입법하는 쪽에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이 구체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인세 쪽입니다.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수가 만약에 초과 세수가 세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때는 가장 먼저 없앨 수 있는 세목이 법인세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줄여가지고 실제로는 세수가,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낮춰가지고 실제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응능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는 부담을 해라는 소리인데, 첫째는 실현이익에 대한 가세를 원칙으로 하자.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법인세 이런 데 보면 이런 정신들이 스며들어가 있죠.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입금이나 송금을 보지 않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해서 현금 동원 능력을 고려해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보유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보유세를 매기는 것은 현금 동원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든 이익 인컴 텍스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 정도 내가 낼 수 있을 정도의 세금, 이런 세금이 진정한 세금이고, 세금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 놀랬다든지 내가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말 돈을 빌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정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하는 말로 가렴주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세제 단순화 쉬운 세법,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제가 너무 복잡하게 되면 세무 전문가들도 이 세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든 이런 거.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어쩜 지향에 대한 목표로 봤었고, 이 세목별 증세에 대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만약에 증세를 한다 그러면 어느 세목부터 증세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소득세 첫 번째 문제는요, 최고 세율이 너무 높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지금 현재. 45%면 우리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입니다. 거의 50% 육박하죠. 그럼 우리 50%보다 더 높은 국가들이 있냐?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보다 더 높은 최고세율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복지가 훨씬 더 좋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그럼 앞에서 우리가 아까 보니까 OECD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낮던데, 부담은. 하지만 제가 그와 관계없이 최고세율은 되게 높다. 그렇다면 이 세수를 실제로는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되냐? 최고세율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밑에서부터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게 아까 보편적 증세라고 말씀을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인 비교를 보게 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여기 2020년까지 나와 있어 42%까지 나와 있지만 현재 45%까지 올라간 상태고, 여기 보면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OECD 평균이 쭉 나오는데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소득세 세율이.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득세 가세 표준 및 세율 현황은 보면 현재 2020년도 12월 29일 개정된 가장 최근 거고, 여기 2014년 1월 1일 개정된 게 좀 그전 걸 봤는데 저게 45%이죠. 근데 저게 보면 이 45%를 적용받는 그 텍스 브래킷을 보면 종합소득 가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합니다. 근데 10억 원 초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소득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핀셋 증세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살짝 걷어내듯이 하는 건 저는 세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효과도 좀 적고요. 또 하나는 정말은 저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말은 저기에 해당되어서 저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밑에서부터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세 문제를 연구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제가 해당이 안 되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 제가 해당이 되면 합리적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은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강남에 집이 없고 어떤 종부세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종부세는 무조건 올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찌 보면 학자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게재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핀셋 증세 지향이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핀셋 증세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넘어가 보면 공평가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면세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면세자 많은 것에 대한 부분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한 푼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 면세자가 너무 많은 부분은 실제로는 뭐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전부 이렇게 다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조세 납세자들의 어떤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어찌 보면 납세자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틀에 있어서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 소득공제로 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득공제로 세액공제 전환할 때는 그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공제가 더 혜택이 많이 가니까 세액공제로 하자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실질적인 증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뭐 법으로 정해서 소득공제 하던 걸 세액공제하고 세액공제 하던 걸 소득공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소득공제의 성격이 있고 필요경비성 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로 갈 것은 소득공제로 가겠고, 세액공제로 갈 것은 세액공제로 가고, 어찌 보면 국세로 징수할 것은 국세로 가 있고, 지방세로 징수할 것은 지방세로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은 정한다고? 정하면 뭐 징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름대로의 법리적이나 어떤 세목에 대한 성격으로 볼 때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얘기들이 자주 나오던 건데, 이 물가 연동을 고려해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이런 개선 방향들이 나왔던 건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가 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세자 축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 이게 연말정산 파동이라고 하는 그때 그 시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코비드-19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텍스 레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의 세율 자체가 계속 이렇게 낮춰져 가던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의 정부들이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인세를 낮추자는 얘기를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다 최근에 가장 바이든 정부가 올라오면서 다시 트럼프 때 그전에는 굉장히 텍스 단계가 세액 단계가 여러 단계 있던 것을 한 단계로 하면서 플랫 레이트로 가던 것을 그 다음에 플랫 레이트로 고쳤는데요, 낮추면서. 근데 다시 높이자고 이제 하면서 또 하나는 이 글로벌 미니멈 텍스 레이트를 15%로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전 세계에 있는 예전에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들도 대부분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는 15%라고 하는 게 이 글로벌 미니멈 텍스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세수가 많이 남아가지고 어느 세수부터 먼저 없앨까 할 때는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것은 저는 법인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세율을 자꾸 추가적으로 낮춰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럼 법인세는 왜 자꾸 낮춰가도 되는 거냐?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이 한 단계의 세율로 하고 계속 낮춰가야 되는 이유가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는 게 파이널 인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 주주나 개인 주주를 통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개인한테 가야 그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이 있느냐?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거의 90% 정도의 국가가 한 단계의 세율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법인 세율도 언젠가는 제가 언젠가라는 건 아주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 한 단계의 세율을 가져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개선 방안에 그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돼 있다가 이렇게 4단계로 바꾸었죠. 그리고 이 높이 있는 여기도 핀셋 증세를 했어요. 여기도 125%짜리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여튼 역주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또 법인 세율이 좀 올라가는 듯 하니까 이거 옛날에 잘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잘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한 거 아니고 이거는 실은 바꿔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법인세 세율 구조 개선에서 장기적으로는 단일 세율 구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세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목이에요. 법인이 결국은 이 법인세 부담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제품이나 영역원가가 올라가고요. 결국은 그거는 기업 어떤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쭉 보면 OECD 37개국 중에 33개국이 단일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법인세제 개편 방향은 궁극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일 세율 구조로 개정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만약에 현재 지금 이 인하하는 문제가 세수에 영향을 미쳐서 어렵다면 최소한 올리는 문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우리가 높죠.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것도 제가 대강 드린 거고, 여기 보면 이 글로벌 미니멈 텍스 레이트가 15%로 합의된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 세법의 기존 법인 세율이 가세표준 2억 원 초과인 경우에 세율이 20%라는 거 고려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나중에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면 이 18%에서 한 20% 정도의 이 구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가치세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부가치세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부가치세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가치세를 올리게 되면 이게 표가 두둑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도 부가치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부가치세 세율을 높이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초기에 아마 이걸 할 가능성은 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현재 지금 대선 캠페인 기간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표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현행 10%인 부가치세율을 저는 실은 15%로 적은 건 아니었는데 저는 한 13% 정도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분들이 15%로 해서 내가 그 반영시켜준 게 이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면세 제도가 있고 영세율 제도가 있죠. 근데 이제 저기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 부가치세율이 듀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로 이렇게. 그래서 그 제도는 면세를 없애버리는 거죠. 면세는 없애고 부가치세율을 예를 들어서 13%와 3%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필품이나 이 토지 노동 자본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이게 하나의 그 논리적인 어떤 면세거든요. 이게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서민 지원 분야는 그래도 면세를 해주든 아니면 듀얼로 그 텍스 레이트를 가져간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10%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낮은 거로 보입니다. 그죠? 목적세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세제는 정말 이건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첫째, 저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자꾸 부동산 가격을 너무 건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현 정부만이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가 세율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적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다른 예외적인 어떤 텍스 레이트 구조를 들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이게 적용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제의 특징이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뭐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고 재산세 그리고 보유세 중에 하나인 그 종합 그 종부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취득세까지 건드렸죠, 지금. 취득세까지 건드렸는데, 이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공급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말하니까 공급이면 다 되냐?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의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 쪽에 자꾸 수요를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세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용적률을 올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용적률 올리는 문제가 환경에 대한 문제랑 연관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우지만 공급 문제가 되면 지방에다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서울의 집값이나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방 집값만 더 떨어지지. 그 공급의 문제. 그 다음 또 뭡니까, 이거예요? 교육, 인프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준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해야지 어떤 대학을 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세제를 건드려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은 시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계속 시장 가격이 흔들리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1세대 1주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세법이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보호해왔던 이유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팔고 나서 세금 내고 많이 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집을 대체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그건 세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어찌 보면 보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취득세까지 이렇게 한 것은 정말은 큰 문제이다 생각이 들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인데 이 취득세를 가지고 취득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까?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가 비싸니까 사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안 사고 안 파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종부세, 우리 재산세, 취득세. 저는 취득세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일단 뭐 일정한 부분만큼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고,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들은 보유세는 뭐 아주 세게 받고 양도소득세 낮추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낮추라는 얘기는 물건을 공급 물량을 풀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풀리니까 좋은데요. 보유세를 높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현재 보유세는요 더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도 높이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저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유세는요 높을 만큼 높아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전 적절하게, 양도소득세는 풀어주는데 실제로는 뭐 어떤 일정 기간 내에 풀어주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뭐 3주택, 4주택, 5주택을 가지는 사람에까지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어떤 반대 의견이냐. 아니, 사적인 공급이 있다. 임대 물건에 대한 사적 공급은 누가 할 거냐 그런 건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한 이 상태에서는 뭐 3주택, 4주택, 5주택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정하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부세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세목이다 생각해요. 종부세와 재산세는요 완전히 과세 대상이 동일합니다. 다만 뭐가 달라요? 가액만 비싼 것만. 그렇다면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중과세는 없어요. 국세와 지방세 이중과세에 관한 그 조정에 관한 법률인가요? 하여튼 그거 있는데 그 법률에 보면 이 3조 4조인가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힌 것 빼고는 이거 이중과세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종부세라는 걸 국세에 집어넣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정말 어색한 이중과세 조정이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면 안 되는 건데 만들어 놓고 이중과세 조정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나오는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국토보유세는 여기다 또 하나 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서울경제인가 어디서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국토 보유세에 대한 말을 하면서 종부세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다가 최근엔 종부세는 없애줄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 없애더라도 재산세에 대한 국토 보유세에 대한 문제는 또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는데 세액이 이거는 정말 너무 가다합니다. 너무 세금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정부 시책에 좀 어긋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으로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종부세에서 공시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곱합니다. 여기서 공시가액, 이거 지금 현실화시킨다고 막 올렸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이 여기에 성격에 맞는 제가 이름을 바꾸자면 조정비율입니다. 이거 조정비율.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이 종부세를 도입했고, 이 종부세가 초기에 너무 이게 그 부담이 가다하니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보다 작은 비율을 도입을 해가지고 숫자를 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현실화 또 시킨다는 거예요. 세율 또 높였죠. 이 세 개를 같이 높이다 보니까 이 세액은 무지막지한 세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은 무지막지한 세금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디테일한 규정들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고려도 없고요.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는 20% 3억이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20%만 넘어가면 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하나 남겼는데 상속인이 5명이면 이거 잘못하면 5주택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세포분이라듯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한 주택이 5주택으로 늘어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3주택입니다. 그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돼서 2주택이 됐는데 그게 조정지역 내에 있으면 3주택이 돼버려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유세는 적정하게 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고 취득세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부세는 재산세 편입해야 됩니다. 재산세 편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론을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재산세는 각각의 물건별 과세이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니까 다르지 않냐. 인별 합산 과세 꼭 해야 됩니까 그걸? 재산세 같은 경우가 누진세율 구조거든요. 재산세가 꼭 누진세율 구조가 아닌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재산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물건마다 누진세율 구조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별 합산을 해가지고 누진세율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종부세로 따로.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재산세 편입하고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에 포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1세대 2주택 개념에 대한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요. 정말은 완전히 비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최근에 나오는 말로 똘똘한 한 채라는 것 때문에 이걸 지금 완전 비과세를 해버리면 비싼 주택을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어떤 차익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해버리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일정 부분 소득공제 하더라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부자는 큰 집에 살고 조금 가난한 분은 작은 집에 살고 이게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하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비싼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좀 너무 뭐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큰 이익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머리의 생각 구조에서는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바뀌었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우리가 김진표 장관이 위원장을 한 부동산 특위에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유 기간만 보다가 그 다음엔 거주 기간을 같이 반반씩 섞었다가 이번에는 반반씩 섞으면서 또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더 크면 또 이거 차익을
베네핏을 줄이는 뭐 그런 어떤 그 세법을 입안했어요. 안으로.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어찌 보면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기 보유투표공제를 보유하다가 거주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 더 크면 그거 또 줄이고 하는데 그걸 몇 겹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어떤 세액에 대한 문제는 세율로 조정하라.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세율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9억, 6억, 9억, 11억 뭐 1주택 하고 했는데 저는 여기 이제 12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12억으로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여기에 대해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계속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현실화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고가주택 9억 원을 들여올 때 그때는 공시가액이었습니다. 이거. 그러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혜택이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12억 올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3년이나 5년 정도의 주기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게 뭐 정확히 현실화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2021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9억 기준일 때는 아파트 중위가격 요 아파트 가격대에는 그 이상은 전부가 고가주택이었던 거죠. 자, 양도소득세 문제가 뭐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상증세가 또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증세는 제가 뭐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게 상증세가 차지하고 있는 세목에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는 많지 않으나 이 상증세에 대한 폐지 문제는 상당히 국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상증세를 폐지하자는 말을 하면 굉장히 반발이 있지만 상증세제를 다른 세제로 대체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반발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그러한 논의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자는 논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자는 논의하고 물려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얘기를 할 때 그냥 상속세 폐지 논란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무슨 부자 감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상속세제이 너무 높다. 정말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고 거기다 서택스가 붙으면 55%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최대주주 할증하는 거 20% 붙이면 그죠? 확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세율 요거만 보게 되면 55% 50%에서 우리가 한 뭐 2등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그 최대주주 그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높은데요. 정말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건 좀 비난받아야 될 정도의 성격이 되는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증여세를 확 폐지버리면 어떨까?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냐면 증여세를 확 폐지한 국가들이 자본이득세 확 는단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세를 폐지 안 하니까 지금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70%가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러죠. 어디다 다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건 그 돈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여세를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다 튀어나올 겁니다. 아마. 어디선가 그죠 운용되고 있겠죠. 운용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본과 관련된 텍스에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실은 이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제시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증여세나 이런 상속세 같은 문제가 정말은 이게 그 굉장히 그 공평성에만 관련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그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효율성.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폐지의 문제 장기적으로 고려한다. 이건 실은 제가 마음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빨리 폐지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제가 또 비난을 너무 많이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제가 여기 쓴 것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만약에 피상속인이 3억에 샀던 거를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30억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에 대해서 과세해버리죠.
자본이득세로 과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30억이 되는 그 비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요 아버지의 3억이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와서 40억에 팔았다 그러면 40억에 3억 빼면 37억이 돼서 과세 당하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합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상속세 배제됐다는 국가라고 분류되지만 그 상속세 배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득세 과세랑 과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속세 배제라고 하는 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상속세 배제 국가들이 보이고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는데 제가 이걸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 자꾸 이중과세다. 왜 생전에 소득세 냈는데 그거 또 과세하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이중과세 확실히 맞아. 이렇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조세법을 연구한 학자로서 보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도 정의된 바 없고요. 실제 우리나라 세법에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중과세라고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이 있으면 이중과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법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그렇지만 생각으로는 이 소득세율보다는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생전에 세금 냈으니까 우리가 안 거둘 수 없다면 소득세율 높은 세율보다는 좀 낮은 세율 구조로 가져야 되겠다. 근데 지금 구조로 보게 되면 원톱 보더라도 45% 50%예요. 지금 상속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한 30%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최고세율을.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이 최대주주 할증과세 문제인데요.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실제는 최대주주가 개연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연권 프리미엄으로 더 할증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연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있고요. 나쁜 상황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최대주주를 하더라도 실제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일률적으로 20%다 30%다 이렇게 지금 할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그 우리가 양도하는 시점에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하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20%, 뭐 저희는 30%였죠. 30%, 20%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나이브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반영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업상속공제 정말 이거 어려운 토픽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왜 상속세가 법인들 승계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다 보면 논리에 접점이 안 생기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저 집가짜거든요. 집가짜. 저 집가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스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업상속공제라기보다는 기업상속공제고 상속이란 말보다는 기업승계제도입니다. 저거. 기업승계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의 예만 들면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재산이 대략 1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조 중에서 이번에 세금 낼 게 11조입니다. 대략.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건희 회장이 들고 있던 자산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주식 자산이죠. 주식이죠. 그렇다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식으로 평가해가지고 지금 과세하는 것인데 그 주식을 팔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주식을 판다고 하는 얘기는 개연권 포기한다는 얘기랑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주식을 팔 수 없느냐? 팔 수 있어요. 언젠가 자기가 어디서 그쪽 개연권 포기해야 되겠다면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포기하는 시점에 양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세하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과세 이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그 사람들이 파냐?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안 팔면 어떡하냐? 계속 안 팔면 과세 못 하는 거죠. 그걸 꼭 과세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팔지 않고 어찌 보면 인컴을 현실화시키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은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아무리 많이 해주더라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도 상속자산인데, 재산인데 왜 저기에 대해서 왜 혜택을 주냐고 하는 사람들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족이 되려면 제 생각으로서의 만족은 뭐냐면 과세 이연시키면 만족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세금 안 내는 거 아니거든요. 세금 반드시 낸단 말이죠. 다만 팔아서 현금화되었을 때 내겠다는 거니까 저는 우리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에 대해서 입금이나 송금 안 보는 것처럼 실제로 리얼라이즈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가 이 가업상속공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것보다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제도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세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그 괜찮은 그 나름대로 개선 방향들이 많이 나왔고 조금 고쳐져 가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한 적용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후 관리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받지 말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은 이런 어떤 그 기업 상속공제, 가업 상속공제 이 제도는 기업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기업 승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제학적 다윈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다윈이즘이라는 게 나름대로는 적응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적자 생존 논리예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경영을 잘못해서 해서 망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 부담 때문에 기업을 팔아 넘겨버리거나, 그죠? 이런 상황들은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대기업은 왜 안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 너무 말이 길어져서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겁이 나서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보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은 결국은 가세 이연이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세 이연.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된 연부연납이 최장 20년 늘어났습니다. 이 연부연납 기간 20년 늘어난 것은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된 것만 늘어났어요. 아닌 건 지금도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런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은 이자도 받는 거 아니에요? 연부연납 가산금? 그러니까 이자도 받기 때문에 저 상속세를, 그러니까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을 판단할 때 이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것은 좀 차분차분 할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건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자꾸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유산가세, 유산취득가세는 제가 뭐 이건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증여세와 이 상속세의 어떤 그 가세 구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산취득세, 유산취득가세보다는 그러니까 유산가세보다는 유산취득가세가 훨씬 많거든요. 유형이.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유산취득가세를 가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이중과세에 대한 조금 비난을 좀 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구조는 피상속이 돌아가셔도 안 돌아가신 것처럼 가세하는 게 지금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시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가세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 볼 때도 유산취득가세가 더욱더 우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은 저는 크게는 현재 존재하는 상속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거, 아니면 아예 상속세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거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제도의 틀을 유지하자면 유산 가세 구조에서 유산 취득가세 구조로 바꾸고 세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해서 한 30% 정도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평가 제도를 제가 여기서는 폐지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폐지보다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말이 더 맞는 말 같고요.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원활한 기업 승계 제도로 운영하고, 자, 이런 분들이 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면 연부연납 기간이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많이 늘려줬어요. 지금 늘려줬기 때문에 좀 실은 제가 할 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 응능 부담 문제, 이건 됐고요. 두 번째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기보다는 자본이득과세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뭐 짧은 시간이어서 바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러한 어떤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 볼 때 합리적인 우리나라 세제의 어떤 개선이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푸시 당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로 가겠다고 지금 계속 공약을 내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들이 좀 합리적으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